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단신 다뤄볼 건데요. 그 전에 뭐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근황 토크를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최근에 네. 그거 봤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터널즈랑 그다음에 호크아이, 호크아이 선생님, 호크아이 선배님 나오는. 네. 선배님? 네. 왜요? 호크아이 선배님이라고 네. 저희 팀창맨 아저씨가 자주 부르거든요. 왜냐면은 그 호크아이가 그 마블 시네마틱 시리즈에서 네. 굉장히 짬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올해 나온 네, 초창기부터 이제 활동한, 그런데도 단독 영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저런. 기운의 캐릭터. 네. 아이고 저런. 네, 그래가지고 이 호카이 선배님 막 대우 좀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침착맨 아저씨가 맨날 좀 그 놀려먹거든요. 네, 아직 그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호카이 봤는데 호카이 괜찮아요. 재밌더라고요. 볼만하고, 이터널즈는 약간 가우뚱한 지점이 있었어요. 뭐 괜찮긴 한데 그 크로우라는 빌런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너무 네, 그 ASDF 74290님이 호슨배님 좀 챙겨라 이렇게. 네, 저 그 밈이라고 해야 되나? 침착맨 아저씨가 만든 밈이 있어요. 네, 네. 아무튼 그 이터널즈 얘기를 좀 하자면은, 네. 크로라는 빌런이 한 명 나오는데, 네. 얘가 이제 데비안트에서 약간 그 알파라고 하면 그 우두머리인데, 얘네들이 그 이터널즈가 이제 외계 종족인데 지구인들을 뭐 지키는 애들이에요. 네. 지구를 지키고 뭐 문명을 발전시켜가지고 뭐 하는 그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의 능력을 흡수해요, 몇 개를. 그래가지고 막 원래는 얘가 지능도 좀 없고 그냥 좀 육식동물 같은 느낌인데, 애들을 흡수해가지고 막 지적 능력도 생겨가지고 엄청 강해져가지고 얘를 뭐 어떻게 못하는 그런 스토리로 가거든요. 네. 근데 얘가 너무 그냥 맥없이 퇴장해요. 얘는 사실 진짜 빌런이 아니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얘는 그냥 중간 보스였어 이런 느낌으로 그냥 퇴장해버려가지고. 네. 얘가 막 각성을 하거든요. 막 지적 능력도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주인공들한테 너희는 속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설마 빌런이었는데 뭔가 좀 그 우리 편이 진실을 깨달아가지고 얘랑 뭐 힘을 합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픽 죽어버려가지고 왜 그렇게 했을까 약간 갸우뚱해지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별로였고. 네. 뭐 그 외에는 뭐 괜찮습니다. 네. CG가 CG가 정말 끝내줘요. 진짜요? 네, CG가 진짜. 안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얘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뭐 청각장애 캐릭터라든가. 그쵸. 그다음에 그 아이도 나와요. 아이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아이는 아닌데, 네. 그 캐릭터의 그 아이 같은 느낌이 많이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그 특별한 캐릭터들 많이 나오고, 그 캐릭터 서사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캐릭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서사가 좀 그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봤을 때 괜찮았어요. 그렇구나. 엔딩 같은 경우에도 꽤 약간 이 서사의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사가 완결되는 게 깔끔하면서도 약간 후속작에 대한 그런 암시도 많이 남겨놓는 그런 것도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좀 좋았습니다. 마동석은 어떤가요? 마동석 길가메시? 이게 한국어 더빙으로 보면은 더 재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 마동석이 진짜 한국말을 뭐 맛깔나게 해가지고 진짜 약간 그 한국 영화에서 나오는 그 마동석의 그 포스 있잖아요. 그 네. 이웃 사람인가? 거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뭐 너 3학년이야 막 이런 대사 있잖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웃 사람인가? 그 영화에서 보면은 네. 그 살인자가
이거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빌런이 그 팔에 상처가 이렇게 상처 자국이 칼로 된 상처 자국이 뭐 이렇게 3개인가 나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마동석이 야 너 차에서 내려봐 하면서 막 하나 둘 셋 뭐 네 3학년이요? 막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런 대사 그 마동석이 많이 치는 그런 대사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어로 안 봐서 모르겠어요. 한국 더빙으로 아직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약간 영어로 보니까 약간 밋밋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밋밋한 느낌이 있고. 그렇구나. 안 그래도 대사 같은 거에 그런 찰진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없는 느낌이. 더빙에 본인이 더빙을 하다 보니까 진짜 약간 한국인 배우가 들어갔다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근데 영어로 볼 때는 약간 그 밋밋한 느낌도 있고 사실 그 캐릭터가 뭐 센 거는 알겠는데 네. 이거는 이제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캐릭터가 약간 급습을 당해가지고 맥없이 퇴장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다. 한국어 더빙으로 한번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을 수도요. 네. 안 그래도 저는 넷플릭스에서 더빙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때 한국 성우 팬이었던 디즈니 플러스도 다 한국어 더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작품이.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슈가 있었어요. 넷플릭스에서 네. 이 성우들한테 갑질을 한다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제 넷플릭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고마운 존재였죠. 그러니까 요즘은 외화 더빙을 잘 안 하는데 이런 외화 더빙의 수요를 이제 발생시켜 줬으니까 그런 거는 고마웠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상파 대비 뭐 2배 정도의 뭐 출연료 이런 거를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우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지상파 대비 한 70%, 80% 이 정도만 준대요. 그리고 자기가 출연했다는 거를 바깥에 알리지 마라. 라는 그런 비밀유지 계약서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게 작품이 공개 안 됐을 때는 당연히 뭐 그것도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작품이 공개된 이후에도 그거를 막 지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뒤에 크레딧에 한국 성우 크레딧을 표시 안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성우협회에서 좀 들고 일어난 상태고 그래서 뭐 청원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성우들은 예전부터 이제 더빙 법제화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면 자막을 넣으면 청각 장애인이 이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더빙을 하면은 시각 장애인이 그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막을 읽기 어려운 어린이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또 이제 노인분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 더빙으로 즐기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뭐 실제로 잘 듣는 사람, 잘 보는 사람도 그 화면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자막으로 볼 때 화면 집중도가 좀 다른 그렇죠. 자꾸 이제 자막으로 눈이 가야 되니까 화면을 이제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성우들은 이제 어떤 연기도 번역을 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감성 또는 문화적 코드 이런 것들도 같이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 퀄리티도 더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대사 자체도 이제 훨씬 좀 공들여가지고 번역을 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번역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더빙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콩땅콩님이 뭐든 우리나라에만 오면 갑질을 시작하네요. K화 되었습니다. K화.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단신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단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댓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지난번 단신에 이경희 작가님의 신작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경희 작가님이 직접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간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팟캐스트로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지금도 듣고 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경희 작가님 그 테세우스의 배 테세우스의 후속작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 너무 재밌었는데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다솜799님께서 160화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고요. AZSP님께서 159화에 5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AZSP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한동안 바빠서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새 벌써 새해가 왔네요. 공상님, 토끼님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달을 초입 부분만 읽었는데 초반부터 흡입력이 상당해서 기쁩니다. 읽고 다시 들릴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초반에 흡입력이 대단합니다. 그 소설이. 그래서 원래 이제 웹에 연재됐던 소설이라 가지고 웹소설에 좀 익숙한 분이라면 이거 웹소설인데? 하면서 읽으실 수 있고, 근데 그냥 책 소설에 익숙한 분들도 그냥 무난하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모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아주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요의 바다는 정말 에일리언 생각이 많이 나죠. 신인류가 물에 적응한 사람이라는 부분은 느낌적으로 넷플릭스의 더 타이탄도 생각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더 타이탄은 제가 안 봐가지고 그냥 설명만 좀 찾아봤는데 이제 지구가 망해버려서 그래서 그 타이탄을 그 인류의 다음 정착지로 개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테라포밍. 네, 테라포밍이 아니고 근데 우리 몸을 개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타이탄에 맞도록 그쵸 맞도록 개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요의 바다도 그 월수에 인간을 적응시키는 그런 신인류를 발견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유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댓글 달아주시고 추천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작 소식, 신작이 되게 많아요. 많아서 부지런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혜진 작가님의 우리에게 허락된 미래라는 책이 마음산책에서 나왔는데요. 이 조혜진 작가님은 원래 그 등단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문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원래 그 문학 쪽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이번에 SF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SF가 정말로 대세가 됐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까 만났던 그 저희 학교의 SF 읽기 소모임을 그 하시는 그 국문학 전공의 연구자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 SF 소모임은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냥 슬렁 지나가려고 했는데요. 네.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 SF 소모임. 네, 학교에서 진행하는 소모임이 있는데 그 소모임을 이제 관리하시는 분께서 사실 요즘 대세는 SF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러신가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국문학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뭔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스타 작가가 없대요. 순문학 쪽에서. 그래서 그 SF 쪽은 김초엽이라는 아주 뚜렷한 그 스타 작가가 있는데 순문학 쪽은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작가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이 조혜진 작가님은 2004년에 등단을 하셨고 그다음에 뭐 신동엽 문학상이라던가 젊은 작가상, 이호석 문학상, 뭐 대산문학상 이런 문학상을 수상을 하시면서 계속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셨던 소설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쓰신 이 우리에게 허락된 미래라는 소설집은 약간 연작 소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예전에 썼던 단편들도 들어가 있긴 한데 그 소설집이긴 한데 어떤 내용으로 묶여 있냐면 그 돈룩업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번에 얘기했죠? 네,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처럼 그게 이제 어떤 혜성이 우리 지구로 이제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소설에서도 그
어떤 X라는 게 지구를 향해 다가와서 멸망할 확률이 25%래요. 이 소설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연애를 하고 살아가는가 뭐 이런 설정으로 소설을 쓰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설정으로 쓰신 단편은 클로즈드라는 단편이 있는데 이 생명 연장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 주인공이 이 신체 나이는 40대고 근데 233년째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딴 방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로봇 비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서하고만 이제 얘기를 하고 막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지금 이 구역 안에 이 도마 안에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로봇한테 물어봤더니 로봇이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혹시 생명 연장을 중단하고 싶으신가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설명만 봤을 때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삼회 작가님의 붉은 실 끝의 아이들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이 퍼플레인에서 나왔는데요. 붉은 실에 대한 이거는 일본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설화. 붉은 실이 이렇게 연인끼리는 붉은 실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운명을 좀 은유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도 여기 보면은 그 붉은 실의 운명이 지배하는 가능성이 닫힌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세계인 거죠. 그리고 주인공 중에 이제 유리라는 친구가 예지몽을 꾸는데 이게 나쁜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아도 이걸 현실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등장인물들이 다들 좀 어린 친구들인가 봐요. 그래서 약간 청소년 소설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무려 김보영 작가님이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도 겪지 않았으면 싶은 잔혹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도 마치 누구나 어렸을 적에 다 겪었을 아픔처럼 느껴진다. 온갖 환상적인 세계를 넘나들며 초능력 대결을 펼치는데도 어째서인지 지금 어디선가 아이들이 겪고 있을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라고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명의 대적을 하려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전삼회 작가님이 안예은님의 이제 노래 중에 난파 그리고 홍연 이런 곡들을 들으면서 이 스토리가 생각이 났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안예은님에게 이 책이 언젠가는 닿기를 바라며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라고 작가의 말에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좀 흥미로운 탄생 비화가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붉은 실 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재밌는 책입니다. 명월 비선가라고 해가지고 박예진 작가님의 책이고요. 아작에서 나왔는데요. 조선 스팀펑크 연작선이에요. 저번에 저희가 기기인 도로라는 그 엔솔로지를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이서영 작가님 작품이 그 SF 어워드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SF 어워드에서 중단편 부문 대상을 받으셨죠. 그 지신사의 훈김이라는 조선 유교 BL을 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박예진 작가님이 그 군자의 길이라는 단편을 쓰셨었어요.
근데 원래는 군자의 길이 아니고 이 명월 비선가를 넣으려고 하셨었대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진 거죠. 그래서 출판사의 양해를 구하고 군자의 길이라는 단편을 새로 써서 넣었고, 이 명월 비선가는 아예 장편으로 쓰셔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책을 내신 거죠. 그래서 여기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명월입니다. 명월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황진이. 네, 예요. 그래서 이 황진이를 소재로 상상을 펼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황진이라는 사람이 이 기생의 몸으로 왜 그렇게 어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 그 학식을 많이 쌓았을까? 그걸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출세를 할 수 있는 뭐 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는 호련이 사라져가지고 그냥 객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호련이 사라진 이유는 또 무엇일까? 뭐 이런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소설에서 좀 풀어내고 싶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박예진 작가님이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가장 하위 계층인 천민에 속한 기생의 시선으로 당시 조선시대를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계층의 눈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사실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장 하위 계층에서 이 조선을 보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생이라는 게 사실 국가 소유의 노비였다고 해요. 관노비였는데 그 기생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조선은 잔혹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세계였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작품. 네. 그래서 그 기긴 도로를 재밌게 보셨던 분이라면 더더욱 또 기대를 하게 되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백합 쪽도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트위터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건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심나울 작가님의 또 신작이 나왔네요. 장편 소설이고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방주라는 소설입니다. 표지가 다 예뻐요. 그쵸. 명월 비선가도 그렇고. 그쵸. 네, 표지가 다 굉장히 여기 멋지네요. 보시면 이 지상이 일단은 아주 오염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방사능이 이제 지상을 다 오염을 시켜놨고 그 밑에 사람들이 사는데 그럼 지상에 가까울수록 방사능이 이제 새어 나오겠죠. 그래서 지상에 가까울수록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갈수록 이제 그쵸. 하이퍼 리얼리즘. 네. 그래서 밑으로 이제 지하로 내려갈수록 부동산 값이 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25세기의 서울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는 인간이 낳은 사람을 잉태인이라고 부르고 유전자 조합으로 인공수정된 사람을 배양인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 두 계급이 이제 확실히 계급차가 있는 거죠. 잉태인이 더 높은 계급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벌어지는 뭐 스페이스 미스터리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과연 인간적인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다운 것일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리뷰 보니까 아까 공상님 말씀대로 책 표지가 너무 이쁘다라는 얘기. 내가 종이책으로 읽었는데 책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표지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연옥의 수리공이라는 책인데요. 경민선 작가의 작품이고요. 마카롱이란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제8회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의 장편 우수상 수상작이에요. 그래서 출간 전에 이미 영상화 계약이 완료가 된 작품입니다. 여기 이 작품은 내용이 그 대체 현실,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 사후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약간 김초엽 작가님의 관내 분실 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 그런 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4호 세계를 보내면 그 4호 세계에서도 월세가 필요한 거예요. 월세, 집세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세계에 있는 사람이 이 4호 세계에 간 가족의 몫만큼 보험금 같은 걸 계속 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인공이 이 가족 어머니를 얼마 전에 이제 4호 세계로 떠나 보냈고 그 어머니를 이제 유지를 계속 하기 위해서 막 각종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제 여자친구가 4호 세계에 잘 살아 있는지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심부름을 받고 4호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나 봐요. 들어가서 이제 근데 들어가서 이제 그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똑똑똑똑 했는데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이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유튜브에 월 300으로 4호 세계에서 살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그 책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라 게일리라는 작가의 일회용 아내라는 책이고요. 안은주님이 번역을 하셨고 한즈 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The Echo Wife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좀 임팩트가 있는 제목이죠. 에코 와이프는 무슨 뜻이죠? 에코 와이프? 에코는 메아리란 뜻 아닌가요? 그러게요. 글쎄요. 이게 네. 알 것 같아. 이거예요. 우리 아내들 모두는 그의 꿈을 비추는 수단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아내들이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남편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설정이 어떠냐면 남편이 이 아내의 복제인간과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남편이 그 복제인간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그 복제인간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런 아주 흥미로운 설정으로 시작되는 굉장히 소설이에요. 있을 법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티븐 유니버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스티븐 유니버스의 만화책의 스토리 작가로도 참여를 하셨고, 이 작가님이 그리고 2018년에 휴고상도 수상을 하셨어요. 찾아보니까 휴고상 그 베스트 팬 라이터로 이제 수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그 여러 작품들이 휴고상이랑 네뷸러상, 로커스상의 최종 후보에도 오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의 책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SF 매거진 토르에서 추천을 했고 영화화도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젠더 문제라던가 인간관계와 자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르에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책인 것 같아요. 콩땅콩님이 스태포드 와이프라는 영화하고 비슷한 느낌이 난다. 스태포드 와이프라는 영화가 생각나는 작품이네요. 라고 하셨네요. 스태포드 와이프가 보니까 2004년에 나온 SF 공포 코미디 영화라고 하네요. 이게 원작은 75년도 작품이네요. 그걸 좀 리메이크 했었나봐요. 그러네요. 리메이크를 했고, 리메이크한 작품에는 주인공이 니콜 키드만이네요. 그러네요.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그 밀레니엄 피플이라고 제임스 그레이엄 벨러드의
소설입니다. 조옥은 님이 번역을 하셨고 현대문학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현대문학에서 지금 JGB 걸작선이라고 해가지고 발라드의 이 작품들을 연속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헬로 아메리카라든가 콘크리트의 섬 다음으로 이제 낸 작품이고요. 콘크리트의 섬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번에 신작 소개할 때 아마 잠깐 전혀 나오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저게 뭐 콘크리트의 섬에서 네. 어떤 남자가 네. 그 조난당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 진짜 그 막 먹을 거 없어가지고 자동차 막 뒤지고 막 그런 내용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약간 그 현대판의 그 조난물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소개할 때. 네. 그래서 더 타임스 선정 가장 위대한 영국 작가 50인 안에 이 밸러드가 속한다고 하는데, 그쵸. 발라드라고 하면은 그 유노후가 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뭐 두유노? 그쵸. 영국의 두유노 이런 느낌인가요? 영국 SF.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만 써도 그 사람이라고 알게 되는 그 작가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칸트? 칸트도 뭐 칸트라고 하면 그 칸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카프카라던가 뭐 이런 작가처럼 발라드도 그런 아주 SF계에서 정말로 유명한 분이고 그냥 문학계에서도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이런 소설, 그러니까 문학뿐만 아니라 어떤 SF 영화라던가 다른 이제 매체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근데 좀 저는 이분 소설이 좀 어려워가지고 아직까지 난해하긴 하죠. 네, 그거 읽다 마셨잖아요. 자동차. 크래시. 네. 자동차랑 으쌰으쌰하는. 이 차는. 네. 어쨌든 다른 소설은 저는 조금 안 읽어봤습니다. 다른 소설은 조금 나을지도 몰라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시는 작가예요. 그래가지고 SF를 좋아하면 한번 읽어봐야 된다라고 많이들 추천을 해주시는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밀레니엄 피플의 줄거리는 중간관리직의 정신건강 문제가 전문 분야인 심리학자가 이제 주인공이고요. 뭐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중간관리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사 문제 다루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뭐 그렇겠죠. 네. 높으신 분들은 뭐 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감정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관리직한테 막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해고 문제 같은 거. 아마 그런 얘기 아닐까. 중간관리직의 정신건강 문제는. 네. 제 생각에는 중간관리직은 위에서도 치이고 아래에서도 치니까. 네,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막 연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싸워야 되고. 네. 그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그런 걸 막 시키라고 갈굼 받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것 같네요.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싱커라는 이거 읽어본 것 같은데. 그쵸. 이 작품이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배미주 작가님의 싱커라는 책인데요. 창비에서 나왔고 2010년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출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버전은 지금 절판이 됐고요.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걸 왜 읽어봤더라? 어디서 읽어보라 그래가지고 읽어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3회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이고요. 그 지표면이 빙하로 뒤덮여가지고 이 지하에 어떤 거대한 그 과학 문명 세계를 건설을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자연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신기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게임 싱커라는 이 게임에 접속을 하면 그 동물, 그러니까 신 아마존에 살고 있는 동물의 의식에 접속을 해서 그 동물의 감각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바타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랑 설정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아바타가 나오기 전에 이 책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박상준 대표님이 또 추천사를 쓰시기도 했고 그러네요. 이게 왜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왜 이게 땅속에서 살더라? 이게 뭐 환경 파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지구가 빙하로 뒤덮였다고 하는데요. 그 거짓말이던가 막 그런 설정이에요. 아, 방금 스포일러를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왜 거짓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 읽어본 책인데 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학교에서 읽어보라 그래서 읽었었나? 아니면 네. 어떻게 접하게 됐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그리고 영화 신작 소식인데요. 네. 로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문폴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로랜드 에머리히 감독은 2012라던가 인디펜던스 데이,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로 유명한 재난 영화 전문 감독이죠. 그래서 2012가 그거든가 방주 만들어가지고 막 탈출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왕좌의 게임에 세멜 탈리로 나왔던 배우가 나오거든요. 그 배우가 나오고 무슨 캐릭터였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세멜 약간 후덕한 이렇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그 조건하는 역할인가? 그 왕 옆에서? 왕 옆에서 아니요. 아니요? 네. 그 되게 학구적인 친구인데 그 막 도서관도 가고 막 그런 친구. 학구적 맞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빙벽 거기 따라가는 캐릭터인가? 빙벽도 따라가고. 네. 그 주인공 따라가 그 수염난체 캐릭터. 네. 그 누구야? 그 아들 그 사생아. 존 스노우? 네. 존 스노우 따라가는 캐릭터. You know nothing, 존 스노우. 네. 존 스노우 따라가는 캐릭터가 그 캐릭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세멜 탈리 역할 맡았던 그 배우가 나오고요. 이 감독의 작품인 만큼 줄거리는 별거 없을 것이다. 네. 너무하시네요. 네, 그런 예상이 많더라고요. 그럼 예상이 많았다? 네, 예상이 많았습니다. 뭐 까봐야 알겠죠. 어쨌든 예고편을 봤을 때는 이번에도 상당히 스펙타클하고 많이 깨지고 뭐 이런 영화인 것 같고요. 그 달이 이제 지구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달로 가는 미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달이 우리가 알던 달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니까 약간 달에 무슨 기계 생명체 같은 게 막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 막 달 안이 막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2월 4일 날 개봉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개봉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약간 데드 스페이스 생각이 나네요. 그런가요? 데드 스페이스도 이제 달이 뭐 스포일러였다. 아하. 이런 설정이어가지고. 네. 그럼 여기까지가 신작 소식이었습니다. 엄청 많죠. 네. 그거는 영화 얘기에 그건 없네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요 밑에 있어요. 그래요? 네. 오케이, 밑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SF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띵동띵동. 자, 이경희 작가님과 아까 댓글 달아주셨던 이경희 작가님과 그다음에 아까 신작 소개해드렸던 신노을 작가님이 라이브 북토크를 하신다고 합니다. 알라디너 TV에서 보시면 다음 주 화요일 1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알라디너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하시는데요. 사회로는 그 이다혜 기자님이 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경희 작가님이 너의 다정한 우주로부터, 그 다음에 신너울 작가님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방주를 주제로 북토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기 알라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텐데요. 여기서 사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입력을 하면은 추첨을 해가지고 이 두 분의 책을 또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응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봉준호 감독의 다음 영화가 SF, 또 SF라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 미키 세븐이라는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고 합니다. 미키 세븐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네, 소설이 2월 달에 발매가 되고요. 네, 나오기 전부터 지금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봉준호 감독님 덕분에. 그래서 이 미키 세븐은 미키라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클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인을 자꾸 이제 좀 목숨이 위험한 그런 위험한 프로젝트를 자꾸 보내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다음 클론이 얘를 대체하고 그 다음 클론이 얘를 대체하고 이런 색입니다. 약간 더문 생각나시잖아요. 네. 그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미키 세븐 그러니까 7번째 미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미키가 나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봉준호 감독은 이 내용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각색을 많이 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인공으로 로버트 패틴슨이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 유명한 분이죠. 로버트 패틴슨. 네. 뭘로 유명하죠? 저는 그거밖에 모르는데 저기 트와일라이트의 그 뱀파이어 주인공으로. 네. 그렇죠. 네. 다른 작품도 뭐 있죠? 다른 작품도 네, 있을 거예요. 미키 세븐이 이 표지가 이런 식이고요. 그 워너 브라더스가 배급을 맡고요. 그 다음에 제작에는 플랜 B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플랜 B는 이제 브래드 피트 빵형이 설립한. 해리포터에도 나왔었네요. 그래요? 네. 해리포터의 세드릭 디고리 캐릭터로도 나왔었고. 네. 그래서 테넷에서도 나왔었네요. 그쵸, 맞아요. 네네네. 네, 테넷에서 나왔었고. 맞아. 최근에는 배트맨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배트맨의 브루스 웨인. 배트맨. 배트맨의 배트맨이죠.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 베일이요? 네. 다크나이트 시리즈에. 그쵸. 안 나오죠. 헐. 너무해. 전 크리스찬 베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크리스찬 베일 진짜 멋있었는데. 그 다크나이트는 멋있죠. 목소리 깔면서 나. 네. 그리고 원작 소설을 읽어본 사람들이 이거 약간 마션 플러스 다크매터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다크매터는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나온 지 몇 년 된 미드인데 이것도 SF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키 세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미키 세븐이 마션 플러스 다크매터 같은 작품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을 넘어갈게요. 이 소식은 제가 목이 아프니까 공사님이 좀 얘기해 주시죠. 요거는 뭐 그 긴 소식은 아니고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지금 극장 상영이 지금 되고 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그 초창기에 공개가 된 버전이랑 지금 공개된 버전이랑 약간의 그 편집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뭐냐면은 그 그린 고블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장면은 그 노먼 오스본 인간 캐릭터하고 그 다음에 그 가면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가면 버리죠. 네, 가면이 이제 어디 걸려 있는데 그 장면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돌로 이렇게 찍어버리잖아요. 네. 그 장면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리신 거예요, 이분이. 네, 맞아요. 왜냐면 이게 저작권 때문에. 네, 저작권 때문에 다 삭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파이더맨 그 옛날 스파이더맨 등장하는 부분에서도 약간 CG가 뭐 약간 변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된 게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 소식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가스파르 울리엘이라는 이 배우가 이번에 마블에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 신작 문나이트로 이제 나올 예정이었는데 네. 이 촬영을 마쳤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스키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작으로 네. 문나이트 마지막 작품으로 이제 네.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니까. 네, 굉장히 안타깝고. 이제 문나이트가 나오고 그럼 문나이트가 나오는 그 다음 작품에도 네, 계속 뭐 드라마도 나올, 있고 영화에서도 계속 나오고 할 텐데. 그쵸. 네. 세상에. 스키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진짜 저 스키 타러 가거나 이제 네. 그리고 보드 타러 가거나 하면 스키장에서 막 하루에 한 명 정도씩은 막 죽어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정도예요? 약간 저는 갔을 때 막 스키 캠프 같은 거 가고 막 이러면은 그 기간 동안 한 명 뭐 죽거나 엄청 많이 다치거나 뭐 이런 거를 들었어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위험하죠. 그 창이라고 하나요? 폴대? 네, 이거? 폴대. 근데 찔리면 위험하잖아요. 이분은 그냥 부딪히셨대요. 부딪혀가지고 근데 머리를 이제 다쳐가지고 네. 그래서 그 마블에서 그분도 돌아가셨잖아요. 그 블랙팬서 역할 하신 분. 그런가요? 네, 그분도 췌장암인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와디프에서 목소리로 출연하셨거든요. 그게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블랙팬서에서 이분 스토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마블에서는 뭐 거의 그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블에서 얘기하기로는 배우 교체 안 할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배우 교체 안 할 거다. 근데 배우 교체를 안 하고 과연 영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요 분이죠? 네, 이분입니다. 네. 단지 세상의 끝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하셨던. 네. 그다음에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오는 5월에 개봉하는데 이 영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게 최근에 시사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은 루머들 또 소식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혼돈의 멀티버스, 본격적으로 이제 멀티버스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이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카메오가 출연할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카메오가 이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얼굴을 비출 것인데 그 카메오가 뭐냐면은 옛날에 망해버렸던 마블 영화들이라던가 네, 옛날에 뭐 1, 2편까지 찍고 3편을 못 찍은 그런 비우는 영화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고스트라이더라던가 고스트라이더 니콜라스 케이지가 역했었죠. 그래요? 네, 고스트라이더로. 네. 그 다음에 판타스틱 4. 네. 그 다음에 또 그 원래 저희 아이언맨 배역이 원래 로다주가 아니고 원래 내정되어 있었던 거는 그 누구냐? 톰 크루즈였대요. 톰 아저씨. 네, 톰 크루즈가 아이언맨 역으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거는 거의 루머입니다. 아니다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왜냐면은 시사회에서는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 테스트 스크리닝에서 나온 게, 왜냐면 그거는 완성본은 아니기 때문에 마블에서 숨겼을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엑스맨에 나왔던 캐릭터들, 저희 울버린도 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배트맨 역할하고 계셨던 그분 누구죠? 로버트 패틴슨? 네. 그분이 아닌데 그 데어데블 역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옛날에. 네. 데어데블 역을 했던 이름이 뭐였지? 그분도 뭐 마블에서 캐스팅하려고 컨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 지금 그 DC에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DC에서 다른 캐릭터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옛날 데어데블이에요. 옛날 데어데블 영화판이에요. 네. 아무튼 뭐 스파이더맨 그 토비 맥과이어도 여기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고,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루머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벤 애플렉 맞아. 벤 애플렉. 벤 애플렉. 네. 벤 애플렉이 뭐 캐스팅 그
제의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나왔는데 뭐 아마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루머들이 나오고 있고 막 줄거리 유출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레딧발 루머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 사악한 닥터 스트레인지가 뭐 영화에 나온다. 트레일러에서 밝혀진 것으론 그 다음에 디펜더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온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일루미나티가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옛날에 그 유출된 그 CG 작업하기 전에 만드는 그 영상 있잖아요. 그 뭐라고 부르더라? 본격적으로 촬영하기 전에 그 CG로 대충 만드는 그 영상이 유출이 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나왔었죠. 그 뭐지? 엑스맨 시리즈에서 대장이신 분, 프로페서? 네, 프로페서가 네.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프로페서도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스토리 유출도 막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뭐 근데 대부분 이제 루머고 마블에서 뭐 정확하게 이제 이렇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 영화도 역대급일 가능성이 있다. 네. 시사회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5월 개봉인데. 네. 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프리버즈? 네. 프리비즈 영상 맞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그 CG 입히기 전에 그 프리비즈 영상을 보통은 배우들을 위해서 만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우들이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CG가 입혀지는구나. 이걸 미리 봐야 되니까. 왜냐면 그 CG 없이 촬영할 때 막 쫄쫄 입고 촬영하잖아요. 그쵸, 쫄쫄이 입고 그냥 초록색 그 뒤에 배경으로 해가지고 감정이입이 돼야 되니까. 네, 그게 좀 유출이 됐었는데 거기에 프로페서 X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제 있었다. 대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고 뭐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날아다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완다가 아마 그걸 뭐 어떻게 했던 것 같은데 프리비즈 영상에 따르면 또 그것도 뭐 루머로 아마 저희가 일단은 왜냐면 그것도 조작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대형 뉴스가 하나 더 있었죠. 네. 며칠 전에 18일이었을 거예요. 1월 18일 밤에 이 뉴스가 터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네, 하세요. 네, 82조 원에 인수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화로 82조 원이고 500 몇 억 달러였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굉장히 이 소식이 기습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습적이냐면은 블리자드 내부 직원들도 이 사실을 몰랐대요. 어떡해. 네, 굉장히 뭐 이사회들끼리만 임원진 CEO들 간에만 뭐 얘기가 됐던 것 같고 내부 직원들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이제 원래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따로 있었는데 액티비전이 합병을 했죠. 인수합병을 했죠. 네. 액티비전은 이제 콜 오브 듀티 이걸로 유명하고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뭐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뭐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이거 유명하죠. 네. 그다음에 캔디 크러쉬 이것도 여기 보면 킹이라고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만든 모바일 게임인데 원래 얘네도 이제 분리되어 있던 회사인데 액티비전에서 아마 인수합병을 했을 거예요. 블리자드 합병하기 전에. 네. 그래서 요런 게임 시리즈들을 거느리고 있는 굉장히 큰 대형 회사였는데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쵸. 이 콩땅콩님이 이 현금 결제의 폐기에 놀랐다고 하시는데 요게 인수합병 최고가의 거의 뭐 몇십 배래요. 기록에. 네, 몇십 배를 가뿐히 뛰어넘는 그런 기록이래요. 이 82조 원이. 네. 그래요. 네. 정확한 기록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거 직전 기억이 거의 뭐
10억 달러 막 이랬던 것 같아요. 10몇억 달러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500억 달러니까 네, 거의 뭐 몇십 배 맞먹는 거죠. 네. 이게 왜 성사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현 CEO가 그 이름이 뭐더라? 무슨 뭐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 메타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네. 그러면서 게임이 메타버스를 정립하는데 뭐 메타버스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네네 사티아 나델라라는 분이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CEO로 계신데 이분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 게임판에서 게임계에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저기 게이븐 유엘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스팀에서 지금 NFT 관련된 게임들이 등록이 안 돼요. 네, 스팀에서 거부하고 있어요. NFT는 우리가 안 받겠다. 요거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뭐냐면 스토커 2가 오는 뭐 겨울인가에 발매될 예정인데 네. 이 스토커 2를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 게임에 NFT 넣겠다라고 했다가 비추 폭격을 맞았거든요. 사람들한테서 그 말도 안 된다. 왜냐면은 이 NFT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 쌀먹이라고 하죠. 소위 쌀먹 이제 게임에서 쌀 사 먹는다 그래서 쌀먹이라고 좀 약간 비하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리니지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아이템 해가지고 그 팔아가지고 현금화 해가지고 이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약간 비하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쌀먹이라고. 그 쌀먹 게임이다 막 이렇게 부르는 건데 게임을 해서 쌀을 사 먹는다. 네네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최근에 좀 이런 게 생겨났거든요. pay to win, pay to earn, play to earn, P2E. 네. 그게 이제 최근에 막 붐으로 떠올랐잖아요. 로블록스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82조 원이 우리나라 그 서울시 한 해에 그 예산인가? 그거보다 많던데요. 찾아보니까. 이구영님이 그 역대 게임 관련 회사 최고가 그리고 한국 국방비의 거의 2배라고 하시네요. 한국 국방비의 2배다. 이 82조 원이. 아무튼 이 메타버스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찬성파의 약간 수장 같은 느낌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CEO 이분이. 네. 이분이 이 메타버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것도 만들었잖아요. 그 글래스, AR 글래스. 예. 네, AR 글래스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AR 글래스 이런 거를 더 활용을 하고 싶어서 약간 이 블리자드사가 또 뭐의 전문이냐면은 액티비전도 그렇고 블리자드랑 액티비전이 뭐의 전문이냐면은 이 온라인 게임, 온라인 이런 서버 조율 같은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일가견이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얻고자 인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블리자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블리자드 약간 최근에는 네. 그렇게 히트작도 없고 네, 그렇다고 들어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을 했을까? 최근에 제일 핫한 작품이 블리자드에서 제일 뜬 작품이 리마스터죠. 저희 그 디아블로 2. 디아블로 2 리저렉션.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뭐 블리자드를 산 게 아니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다음에 여기 킹 네. 킹도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모바일 게임계에 약간 그 좀 거대한 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괜히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그래가지고 블리자드의 주식도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이게 이제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다 보니까 한 30% 정도 올랐더라고요. 주가가. 네. 아무튼 뭐 네, 굉장히 큰 뉴스고 블리자드가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작년에 이제 작년 7월인가 성추문
저기 사내 성차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신작 소식도 굉장히 지금 좀 미진하고 오버워치 2 뭐 만들고 있다는데 굉장히 욕 많이 먹고 있고 이게 무슨 오버워치 2냐 그냥 오버워치 DLC지 똑같은데 이런 욕 많이 먹고 있고 디아블로 2는 뭐 잘 됐지만 네. 디아블로 3는 그렇게 좋은 평가는 못 들었고 그 디아블로 뭐 4를 만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또 2020년인가 2019년인가 디아블로 4를 가져와야 되는데 디아블로 모바일 신작을 내놓겠다 그러면서 이거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요.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토리가 완전 산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욕 많이 먹고 있고 스타크래프트는 뭐 얘도 이제 단물 다 빠져가지고 네 이제 너무 옛날 게임 돼버렸죠. 스타크래프트도 고인물 게임. 네. 컨텐츠 아드민께서 브리자드는 아무래도 온라인 게임 서버 구축 관련이나 혹은 엑스박스용 킬러 컨텐츠를 끌어들이거나 하는 것들에 이득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아요. 네. 특히 액티비전에서 만드는 게임들이 보통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많이 출시가 됐대요.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그 소니가 만드는 거잖아요. 소니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 엑스박스 게이밍하고 굉장히 좀 경쟁 회사인데 엑스박스가 약간 만년 2인자 같은 느낌이에요. 플레이스테이션하고. 네, 콩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이 콩땅콩님이 님들 폰 없으니까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그 블리자드에서 그 블리자드 콘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게임 공개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디아블로 모바일을 공개를 하면서 Do you guys not have phone?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철진한 만우절 장난이냐고 아이고. 엄청 그때 욕을 엄청 크게 먹었어요. 아이고. 네, 그게 이제 그 얘긴데 원래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엑스박스가 액티비전을 인수한 게 아무래도 그 소니 쪽에 좀 견제를 넣으려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히오스. 그러게요. 히오스는 그러네. 히오스 3.0 내주면 안 되나? 네. 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인크래프트.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막 이제 마인크래프트 나오고. 네? 히오스에 스티브 나와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주인공 스티브 나와가지고 막 네. TNT 막 던지고. 네.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소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과학 뉴스로 그러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가에서 화산 폭발했죠. 그래서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해서 이 화산 때문에 뭐 쓰나미 경고도 저기 뉴질랜드라던가 뭐 일본이라던가 이런데 좀 이렇게 경보가 울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통가가 어디쯤에 있는 곳이죠? 이게 태평양이죠? 그렇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세아니아에 있대요. 폴리네시아 그쪽. 폴리네시아. 그런데 이 폭발 화산 기사를 내면서 과학자들이 이번 세기 중에 대형 화산이 폭발할 것이다. 이 통가 화산은 그런 규모까지는 아닌 거고 그보다 훨씬 더 큰 화산이 지금까지 통계로 봤을 때 100년에 한 번꼴로 나오니까 이번 세기 중에도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IPCC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여기서 6차 평가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달 소설을 보면 지난번에 다뤘던 두 번째 달을 보면 그 지구 온난화를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구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화산을 폭발시키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폭발을 하면은 그 화산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태양빛의 투과를 막아가지고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런 큰 화산이 폭발을 할 거지만
근데 2, 3년 정도 온도가 내려왔다 금세 회복을 하기 때문에 온난화 추세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요 메시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그 민승기 교수님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룹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1919년인가 그쯤에 뭐 하나가 있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화산 폭발이 대형 화산 폭발이. 네. 네. 어디서 봤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코로나. 근데 이게 그 통가 화산 폭발 같은 경우에는 해저 화산이라고 가지고 그쵸. 화산재 같은 게 뭐 날리거나 하지는 않는 거죠? 아니죠. 네. 네. 그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바닷물에 뭐 성분 변화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저도 그게 궁금하긴 했는데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그렇게. 저도 찾아보려다 못 찾아가지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코로나 후유증을 전자약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사진을 보시면 지금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은 아마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어떤 기계의 전극을 목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헤드셋을 좀 쓰고 있는 그런 헤드셋 모양. 그 사진이 보입니다. 이게 코로나 치료에 쓰인 전자약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목에 이렇게 대고 있는 요 전자약은 그 급성 코로나 환자가 호흡 곤란을 느끼는 걸 완화를 해가지고 그 훨씬 이 환자가 빨리 퇴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에 쓰는 이 전자약은 뇌를 자극해서 피로나 우울, 인지 능력 감소 같은 그런 만성 코로나 증상을 감소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그 전자약에 대한 시판 허가가 많이 안 나와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다양한 전자약들이 이미 허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0월에 처음으로 헤어밴드 형식의 우울증에 대한 전자약이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후유증에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코로나 후유증에 효과가 있는 거를 개발을 한 거죠. 근데 우울증은 코로나 외에 그렇죠. 이게 다른 거에도 전자약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전증이라던가 비만이라던가 뭐 장질환까지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전자약들이 있다고 하네요. 콘텐츠 어드미님이 머리에 대는 거는 데오도란트 같이 생겼다고. 목에 대는 게? 네, 목에 대는 건 데오도란트 같이 생겼고 머리에 대는 거는 벨트 같다. 머리에 벨트 쓴 것 같다. 그렇게 디자인을 좀 더 이쁘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사실 저는 그 왜 LG에서 나온 그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약간 그게 뭐죠? 그 두피 약간 레이저 같은 거 써가지고 하는 거 있던데. 그러니까 그 얼굴에 쓰는 건 아시죠? 뷰티. 아니요, 몰라요. 아 진짜요? 네. 그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거 광고 볼 때마다 좀 저거 좀 웃긴데? 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콩땅콩님이 저런 거 보면 자꾸 MC 스퀘어만 생각이 난다고 하시네요. MC 스퀘어 써봤어요? 아니요, 안 써봤어요. 저도 안 써봐가지고. 유명할 때 제가 학생이긴 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 MC 스퀘어 광고 있는 막 연습장 같은 거 받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항상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게 어떤 원리로 뭐 공부를 잘하게 해준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뭐 유사과학 아닌가요? 글쎄요. 당시에 그 무슨 MP3 뭐 이런 거 사면은 저는 MP4 같은 거 썼는데 당시에 그런 거 쓰면 항상 거기에 뭐 그 공부가 잘 되는 소리 뭐 이런 게 항상 뭐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그 들으면은 뭐 그냥 물소리 나오고 그랬어요. 바닷소리, 물소리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랬어요. MC 스퀘어는 약간 뚜뚜뚜뚜 뭐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들으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집중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신경 쓰여가지고.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현대인이 고통받는 우울증 왜 여성에게 많이 생길까라는 기획기사는 아니고 이제 보도기사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울증의 유병률이 여성이 남성의 2배에 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여성에게 우울증이 많이 생길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증거를 찾은 첫 번째 연구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실마리를 찾은 거죠. 네, 저는 이게 사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던가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요인도 많이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이런 생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임상적인 부분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성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 뇌를 보호하는 이 혈내 장벽이 약해지는데, 그 혈내 장벽이 느슨해지는 부위가 남성과 여성이 달라가지고 여성은 어디더라? 그 전전두엽 피질, 네. 여기의 그 혈내 장벽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가지고 여기가 기분 조절이라든가 불안증, 뭐 자기 지각에도 관여하는 이런 부분인데, 우울증이 있는 남성 또는 생쥐 수컷은 이쪽에 영향을 안 받았었는데, 여성이나 암컷 생쥐는 이렇게 영향을 받더라. 그 다음에 이 용해성 이셀렉틴이라는 이 단백질이 혈내장벽의 손상의 혈액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또 찾았습니다. 이 혈내장벽이 뇌 안쪽에 있는 피와 바깥쪽에 있는 피의 어떤 물질 교환 같은 거를 그 뭐 방지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촉진도 해주는 그런 곳이죠. 네, 선택적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뇌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무 M1 그런 물질들이 뇌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장벽인데, 이게 우울증을 오래 겪으면 이게 느슨해진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요게 보니까 그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 네. 그런 생리학적인 어떤 지표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셀렉틴이라는 게 그 지표라고 하는 거고.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을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우울증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보통은 설문이나 상담을 하잖아요. 뭐 잠을 못 잡니까? 네,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걸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면담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피 검사 같은 거를 해서 더 정확하고 뭐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미쳐 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이라고 하미나 작가의 책입니다. 논픽션이고요. 여성의 우울증에 대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은 우울증이라고 진단받는 것까지도 아주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본인이 납득을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를 직접 찾아가는 것까지도 매우 어려운 거고, 근데 찾아갔을 때 이 선생님이 나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좀 이렇게 파악을 하기가, 그 한 사람에게 배정된 그 진료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라포를 좀 형성을 한다거나 좀 충분히 나의 속을 좀 털어놓는다거나 이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그 우울증 치료가 참 힘든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단신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고요. 히스테리아라는 영화가 생각난다고 하시네요. 히스테리아라는 영화가 있군요. 히스테리도 그 원래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그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죠. 네.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이 무려 그래요? 만드신, 네.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그 짜증스러운 성격이나 예민한 성격 뭐 이런 것들을 히스테리라고 불렀는데, 이런 성격이 자궁의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서 비롯된다고 보셨대요.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단신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 팟빵, 파티,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소통은 페이스북, 그다음에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흐름드 살롱에서 좀 이따가 그 이벤트 같은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이벤트를 하면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아직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봐서. 그러니까 이거 방송이 팟빵에 올라가는 시간이 기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팟빵에 올라가는 시간은 이번 주 일요일일 거잖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벤트 시점이. 네. 언젠가? 언젠가 조만간 네. 있을 수도 있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네. 흐름드 살롱을 앱을 설치를 하시고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이벤트죠? 이게 뭐 좋아요, 뭐 팔로우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순위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여기 있다. 잠시만요. 네. 여기 보면 팟캐스트 컨테스트라 그래가지고 1월 28일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네.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그러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네, 팔로우를 해주시면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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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혹시 좋아요, 괜찮으시다면, 네, 괜찮으시다면 댓글. 그렇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다루죠? 다음 주에는 저희 더 어시언 테일즈. 어시언 테일즈. 네, 많은 분들 다 아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요거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뭐 작품들 제일 좋아하는 거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네, 고생하셨습니다.